정희야, 우리는 강남 아파트 15억, 용인 아파트 8억을 받았어. 넌 이 낡은 시골집이야. 이 집이요? 그럼 저는 얼마나 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곧 철거될 예정이야. 보상금으로 몇 천만 원 정도? 그걸로 작은 아파트나 사라고. 23억을 나눠가지고도 모자라서. 저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의의 35년 희생이 몇 천만 원으로 평가받는 순간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며 눈물이 터져 나온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경기도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습니다. 기와 지붕은 세월의 무게로 군데군데 처져 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죠. 이 집에는 박정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순을 맞은 정희는 평생을 이 집에서 보냈어요. 새벽 6시 정희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부엌으로 향하다가 거실 한편에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아버지도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정희 혼자만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보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희 씨 참 효녀야. 시집도 안 가고 부모님만 평생 모셨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 어디서 찾겠어. 하지만 정희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말이에요. 불쌍한 정희.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혼자 늙어가겠네. 그런 동정 어린 시선들을 정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마당을 쓸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25에 약혼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김영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정희보다 3살 많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에 정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정희의 두 오빠는 이미 서울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 박정수는 사업에 바빠서 집에 올 수가 없다고 했고 둘째 오빠 박정민은 의과대학 인턴 과정이라 병원을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정희가 모든 걸 맡을 수밖에 없었죠. 영수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회복되실 때까지만 기다릴게. 우리 결혼은 좀 미뤄도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반신불수가 되신 어머니를 돌보며 정희의 하루는 꼬박 채워졌습니다.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물리치료에 데려다드리고 밤에는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까지. 영수의 어머니는 점점 불만을 표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를 더 챙기면 어떻게 하나.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어야지. 영수도 처음의 다정함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만날 약속을 잡아도 정희는 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약혼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미안해하면서도 어딘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나도 정말 기다리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정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희의 25은 지나갔고 30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15년을 더 사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정희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시중만 들었죠. 아버지도 연로하셔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에 나가 사업을 하는 큰오빠 박정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큰올케는 시골집 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냄새나고 불편해서 못 있겠어요라며 늘 불평했죠. 둘째 오빠 박정민은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느라 더욱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오빠들이 올 때마다 정희는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면 오빠들은 역시 정희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어머니 병수발이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여겼어요. 가끔 정희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오히려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죠. 정희는 혼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3명 분량으로 차리던 상이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준비하면 되죠.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상을 차리면서도 정희는 자꾸 새 그릇을 놓으려고 하다가 멈춰 서곤 했어요. 35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잘 드세요. 정희는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치 부모님이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적막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후에는 마당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놓은 꽃들이 가을바람에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시든 꽃잎들을 하나하나 따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내가 잘 키워드릴게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어머니만큼 꽃을 키우는 재주가 없었어요. 자꾸 말라 죽는 화분들을 보며 정희는 자신마저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두부 한 모와 김치, 그리고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정희는 문득 서럽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그동안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추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네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모님 방을 정리하며 추억에 젖었어요.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5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영수와 함께 찍은 약혼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의 정희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까지는 달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정희의 쓸쓸한 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희가 부모님의 49제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큰오빠 정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야, 내일 정민이랑 같이 집에 갈게. 이제 부모님 일도 정리됐으니까 앞으로 일을 좀 정해야겠어. 정희는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빠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다음 날 오후 두 오빠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상담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정성껏 차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빠들이 좋아하는 약과와 한과, 그리고 직접 끓인 숭늉까지 내놓았어요. 하지만 오빠들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부모님 유산 정리하는 얘기 좀 해야겠어. 정희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유산이요? 응.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을 나눠야지. 우리가 이미 변호사랑 상의해 봤어. 둘째 오빠 정민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법률적인 거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서 정리했어. 공정하게 나누자는 거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생활비는 오빠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충당했고 정희는 그저 살림만 했을 뿐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우선 아버지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는 내가 갖기로 했어. 아버지가 내 사업 자금으로 사신 거니까 당연하지. 정수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응. 15년 전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사주신 거야.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용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내가 가질게.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내가 사드린 거거든. 지금 8억 정도 해. 정민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며 검소하게 사셨는데 사실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정수가 대답했어요. 정희야, 넌 이 집을 갖는 거야. 부모님이 살던 이 집 말이야. 이 집을요? 응. 공정하게 나눈 거야. 우리는 아파트, 넌 이 집. 어차피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 정희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남과 용인의 아파트는 10몇 억이 넘는데 이 시골 한옥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정희는 부동산 가격 같은 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평생 이 집에서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야.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거든. 아마 12년 후에는 헐어야 할 거야.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재개발이요? 그럼 이 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그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정수가 마치 큰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희야, 사실 이 낡은 집보다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나을 거야. 난방비도 안 나오고 관리도 편하고.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들이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나눠 갖고 자신은 철거 예정인 낡은 집 한 채라니요. 이게 정말 공정한 분할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오빠들, 그럼 부모님 통장이나 예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정민이 대답했어요. 아, 그건 부모님 병원비랑 장례 비용으로 다 썼어. 거의 남은 게 없어.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오빠들이 나눠서 냈고 장례 비용도 정수가 처리했거든요. 통장에 있던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따져 물을 수는 없었어요. 정희야, 우리도 각자 가족이 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생활비 대주느라 부담이 컸거든. 정수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빠들에게 신세만 진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도 정희 걱정 많이 했어. 혼자 늙어가는 거 보기 안쓰러우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민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넌 나이도 많고 결혼도 안 했잖아.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의지할 수는 없어. 이 기회에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내한테도 좋아.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희도 이제 예순인데 계속 오빠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왠지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느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홀로 서기를 하라니요. 알겠어요.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겠어요. 정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그럼 서류 작업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정희는 서명만 하면 돼. 정수가 서류를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지만 정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했어요. 법률적인 건 정말 하나도 몰랐거든요. 아, 그리고 정희야. 이제부터는 생활비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각자 형편이 어려워서. 정민의 마지막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될 거야. 나이도 있고 혼자 사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들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나눠 갖고서 정희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존해서 살았으니까요. 오빠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다니요.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체념도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정희는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오빠들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너무 오빠들에게 의존하고 살았나요? 대답은 없었지만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어요. 정희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희의 시선이 아버지 영정사진 옆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희를 어깨에 업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을 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오빠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공정한 분할이었을까? 오빠들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나는 철거 예정인 낡은 집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서재와 창고 같은 곳은 손도 대지 못했었어요. 먼저 어머니의 방부터 정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화장품들과 함께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가계부였습니다. 펼쳐보니 매달 오빠들이 보내주던 생활비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 50만 원, 정민 30만 원, 매달 8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았던 거네요. 그런데 가계부 뒷부분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비밀돈 이야기. 정희만은 모르게. 부엌 옆방에. 글씨가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 어려웠지만 뭔가 정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정희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쳐보니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정희가 태어났다. 셋째이지만 유일한 딸이라 더욱 소중하다. 이 아이만큼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일기장을 계속 읽어보니 아버지의 진심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정수와 정민이는 서울로 떠났다. 이제 정희만 남았는데 이 아이가 결혼도 포기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다. 정희의 희생으로 우리가 편히 살고 있으니 말이다. 정희에게 뭔가 해줘야겠다. 아들들은 이미 각자 재산을 나눠줬지만 정희에게는 특별한 것을 남겨주고 싶다. 정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희생을 모르는 척하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정수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줬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전 재산을 털어서 사준 것이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자신의 공로인 양 생각하고 있다. 정민에게 용인 아파트를 사줬다. 병원 개원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 수술비까지 아껴가며 마련한 돈이었다. 하지만 정민 역시 자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오빠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오빠들에게 그 아파트들을 사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아버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만큼은 절대 손해를 보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받아야 할 아이다. 하지만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면서도 더 욕심을 낼 것이다. 결정했다. 정희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유산을 남겨주겠다.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유산이라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부엌 옆 작은 방 마루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 정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숨겨둘 곳이다. 정희만이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겨놓겠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 옆 작은 방이라면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방 말인가요? 정희는 급히 일기장을 더 읽어봤습니다. 마루판 중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을 만들어뒀다. 정희가 세심한 아이라서 언젠가는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정희를 위해 평생 모아온 것들이 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받은 아파트들과는 별개로 말이죠.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제는 정희 차례다. 정희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급히 부엌 옆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잡다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어요.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마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마루판이 비슷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한 모퉁이의 마루판이 조금 달랐어요. 나머지는 짙은 갈색인데 그 부분만 약간 연한 색이었습니다. 게다가 못질도 다른 부분보다 성기게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마루판 틈새에 넣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들려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쉽게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루판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지하 공간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손전등을 가져와 비춰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나무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다리는 낡았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어요.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정도 크기였어요. 벽면은 돌로 쌓여 있었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나 은신처 같은 곳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 뭔가 큰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낡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았는데 크기는 작은 냉장고 정도였어요.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고 윗면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희는 금고를 만져봤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자물쇠는 숫자를 맞춰야 하는 다이얼식이었습니다. 정희는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년월일, 부모님의 생년월일, 집 주소 번지수까지 모두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씨름하다가 정희는 일단 포기하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루판을 원래대로 덮어놓고 방으로 돌아가서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금고 비밀번호는 정희가 태어난 날의 가장 소중한 숫자들이다. 정희만이 알 수 있는 숫자로 정했다. 정희야, 내가 이걸 찾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꼭 전해지길 바란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빠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가장 많이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자신이 태어난 날의 가장 소중한 숫자라니요? 정희는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은 1965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태어났어요. 몸무게는 3.8kg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숫자라는 게 뭘까요? 정희는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정희야, 너는 참 복받고 태어났어. 3월 15일 315니까 참 좋은 숫자야. 그리고 몸무게도 3.8kg으로 딱 좋았고, 혹시 315와 38이 비밀번호일까요? 정희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단서를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금고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먼저 315를 입력해 봤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38,315를 시도해 봤습니다. 역시 소용없었어요. 정희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31,538을 입력해 봤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금고 안에는 여러 봉투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라고 쓰인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를 돌봐줘서 고마웠다.
너의 희생으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었어. 정수와 정민이에게는 이미 각자 몫을 나눠줬다. 강남 아파트와 용인 아파트 모두 내가 사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심지어 내게는 철거 예정인 이 집만 주려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정희야, 너에게는 더 특별한 것을 주고 싶었다. 이 금고 안에 있는 것들을 보거라.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들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이 집과 땅의 진짜 소유권이 들어있다. 이 집은 이미 10년 전에 내 이름으로 바꿔놨다. 오빠들이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가짜다. 진짜는 여기에 있어. 두 번째 봉투에는 재개발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 이 땅은 곧 재개발될 예정이고 보상금은 15억 원이다. 오빠들이 말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5억이야.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세 번째 봉투에는 내가 내를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 들어있다. 통장과 예금 증서들이다. 총 3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5억에 3억이라니요? 도합 18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오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이해하겠지? 내가 가장 소중한 딸이고 가장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빠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정희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발급일자를 보니 10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정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죠. 두 번째 봉투에는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상금 예상액을 보니 정말로 1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빠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세 번째 봉투에는 여러 은행의 통장과 예금 증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농협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8천만 원, 우리은행에 7천만 원. 모두 합치면 정말로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다 제 것이라고요?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청하라던 오빠들인데 사실 자신이 제일 많은 유산을 받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거라.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혹시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일으킨다면 변호사 김상호에게 연락해라. 내가 미리 부탁해놨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정희야.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사랑한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정희는 금고 안의 모든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거실에 앉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봤어요.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통장들도 재개발 서류도 모두 진짜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서 서류들을 급히 숨겼어요. 문을 열어보니 큰오빠 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지? 그런데 집 좀 둘러봐도 될까? 재개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정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였어요. 정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들어오세요. 정수는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부엌 주변과 아버지 서재 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숨겨놓은 곳 없었어?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빠가 금고 얘기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왜요? 아니야, 혹시나 해서. 재개발 관련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 정수는 1시간 정도 더 둘러보더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어요. 오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변호사 김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혹시 제 아버지 박기태를 아시나요? 아, 정희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상우 변호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아버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희 씨가 이 집과 땅의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그럼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희 씨를 속인 셈이죠. 재개발 보상금을 거짓으로 알려준 것도 그렇고요. 정희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들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둘째 오빠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정희야, 형이랑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 형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빠들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안에서 얘기하자. 곧이어 큰오빠 정수도 들어왔습니다. 두 오빠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어제 시청에 가서 재개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봤어. 정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집 소유자가 10년 전부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버지 명의였는데 말이야. 내가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해 두셨으니까요. 맞아요. 이 집은 10년 전부터 제 이름이에요. 오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몰래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재개발 보상금도 15억이에요. 오빠들이 말한 몇 천만 원이 아니라요. 뭐? 15억?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넌 우리가 아파트 받는 동안 15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차지하려고요? 오빠들이야말로 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재개발 보상금이 몇 천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정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받은 강남 아파트랑 용인 아파트도 사실은 아버지가 사주신 거죠? 오빠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요. 정희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아버지가 일기에 다 써놓으셨어요. 오빠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서 아파트를 사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빠들은 그걸 자기 공로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요. 정민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데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효도요? 매달 80만 원 보내는 게 효도예요? 저는 35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셨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편안하게 서울에서 자기 일만 하면서 가끔 돈 조금 보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오빠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게다가 오빠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요. 강남 아파트 15억, 용인 아파트 8억. 총 23억이나 받았으면서 왜 제 것까지 탐내세요? 정수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너 혼자 15억을 갖는다고? 오빠들도 23억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것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35년 동안 희생한 대가죠. 정민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희생? 내가 좋아서 한 일 아니야? 시집도 못 가는 주제에. 그 순간 정희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집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거라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니까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오빠들은 어디 있었어요? 서울에서 자기 일하느라 바빠서 올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저를 위한 하루도 살지 못했어요. 오직 부모님만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오빠들은 정희의 절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해요? 저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되라고요? 오빠들은 수십억을 받아놓고서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니까 당당하게 받을 거예요. 정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 다 가질 생각하지 마.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요. 변호사도 확인했고요. 오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민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오빠들이 하세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겠죠? 오빠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그들이 떠난 후 한참을 울었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오빠들과의 대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오빠들이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박정희 씨 맞으시죠? 저희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와 박정민 씨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유산 분할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협상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 분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희 씨가 편취한 재산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편취라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10년 전 등기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한 재산 처분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오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멀쩡하셨다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변호사들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되면 박정희 씨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합의라니요? 15억 중에서 10억은 형제들과 나누시고 5억만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를 해달라니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변호사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급히 김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오빠들이 변호사를 보냈는데 치매 운운하면서 협박을 해요.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거든요. 김상우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아버님께서 남겨두신 추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상우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아버님께서 등기 이전 당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병원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심지어 공증인의 확인서까지 모든 게 있어요. 정희는 서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다니요. 여기 보세요. 10년 전 등기 이전 당시 아버님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진 소견서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 정상, 판단력 양호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오빠들이 치매 운운하는 건 소용없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여기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문서도 있어요. 김상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예상되는 모든 분쟁에 대비해서 써두신 글입니다. 왜 정희 씨에게만 집과 땅을 물려주는지 그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정희는 35년간 우리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다. 정수와 정민이는 이미 각자 15억, 8억 상당의 재산을 받았다. 정희야말로 가장 많은 희생을 했으므로 가장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글을 읽으며 정희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정희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자료들로 법정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 정수였어요. 정희야, 우리 집에 와봐. 지금 당장. 왜요? 와보면 알아.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빠들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수와 정민, 그리고
큰 올케와 둘째 올케까지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앉아. 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15억을 5억씩 3등분하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각오를 단단히 할 수밖에 없겠네. 정민이 협박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친척들,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부모님 재산을 혼자 다 차지했다고 소문낼 거야. 큰올케도 거들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 소문 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사람들이 정희 씨를 어떻게 볼까?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줄 거야. 앞으로 가족 모임에도 부르지 않을 거고. 둘째 올케의 말에 정희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해.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거야.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옳지만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준비해 주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설령 가족들과 멀어진다 해도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김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싸우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정희의 결단이 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들은 정말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어요. 유산 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죠. 동시에 동네 곳곳에 정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부모님 재산을 혼자 다 차지했다더라. 형제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만 수십억을 가져갔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끼리 그럴 수가 있나?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대놓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정희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특히 이웃집 할머니들이 제일 심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동안 효녀인 줄 알았는데. 형제들한테도 조금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독한 것 같아. 정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마트에서 만난 옛 동창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야, 내 오빠들이 그러는데 너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아버지 치매 사실을 숨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그래도 사람들 말이 너 혼자 그 큰 돈을 가지는 게 말이 되니?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김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제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희 씨,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밤 정희의 집 담벼락에 낙서가 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욕심쟁이, 부모 재산 도둑.
빨간 페인트로 크게 써진 글씨들을 보며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앞에 화환이 놓여 있었어요. 조화로 만든 화환에는 고인 박정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정말로 이 동네에서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정희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였죠.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누가 했는지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누가 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견디다 못해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뭘 말하는 거야? 화환이며 낙서며.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실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언제 했다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정수는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정희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빨리 재산 포기하고 사과해.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의외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한복집을 운영하는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정희야, 괜찮니? 김순자 할머니는 정희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평소에 정희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할머니. 정희는 김순자 할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야, 내가 다 봤어. 내 오빠들이 하는 짓거리 말이야. 네. 어젯밤에 화환 가져다 놓는 것도 봤고 낙서하는 것도 봤어. 정수 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했더라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뒀어. 김순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정수의 아들과 친구들이 화환을 가져다 놓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정희야, 할머니가 하나 더 말해줄게. 김순자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35년 동안 부모 모시느라 고생한 내가 그 정도 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를 욕심쟁이라고 해요. 그건 내 오빠들이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런 거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 편이야.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줄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오빠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말이야.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김상우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오빠들도 자신들의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김상우 변호사가 아버지가 준비해둔 모든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의료기록, 정신감정서, 공증 확인서, 아버지의 자필 문서까지. 오빠들의 변호사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주장도 의료기록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어요.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 박정희의 재산 취득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을 기각합니다. 정희는 드디어 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오빠들과는 정말로 남남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정수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후회하지 마라. 이제 우리 남매는 끝이야. 오빠가 먼저 그렇게 만든 거죠. 정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3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오빠는 모르실 거예요. 이제라도 그 대가를 받는 거니까 당당해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오빠들한테 이겼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승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동네에도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희의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미 받았는지, 그리고 정희가 35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오빠들이 벌써 20억 넘게 받아놓고도 모자라서 정희 씨 것까지 빼앗으려 했다니. 35년 동안 부모 모시느라 결혼도 포기했는데 그 정도 받는 건 당연하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당당하게 동네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15억 원도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무작정 큰 집을 사거나 사치를 부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마을 중심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인의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차도 공짜고 간단한 식사도 준비해뒀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맞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희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죠. 정희 씨, 고마워요.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카페는 금세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물었어요. 정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부모효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도왔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부모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정희는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지원도 해줬습니다. 매년 10명씩 선발해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세 번째로는 작은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간병 서비스와 식사 제공,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으셨으면 해서요. 정의의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35년 부모 봉양한 효녀, 이제는 마을을 위해 헌신 같은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저도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정희 씨 이야기를 보니 힘이 나네요. 제 자식들도 정희 씨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이런 분들과 만나면서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희는 가족 돌봄 상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돌보느라 고민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힘들어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둘 다 중요해요. 정의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빠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큰오빠 정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어요. 둘째 오빠 정민은 의료사고로 병원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오빠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늘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그런가요?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어. 너한테 그 돈을 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오빠 정수였어요. 정희야, 미안해. 오랜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수는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정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희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저 자신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영정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3년 후 정희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카페와 복지관, 장학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정희는 이제 63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카페 앞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구나.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정희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대신 평화와 만족감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정희는 자신이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마을로 향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